최근 들어 외국인 투자자들의 태도가 좀 변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 간혹 해드렸는데요. 즉 선진국 주시장에서 신흥국 주식시장으로의 흐름이 돋보인다 이런 분석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얼라이언스 번스틴의 류재용 상무 모시고 외국인 투자 자금의 흐름 체크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떻습니까? 이제 글로벌리 이렇게 조망하실 수 있는 자리에 계시니까 주식 채권 할 거 없이 글로벌 자금의 흐름이 작년 연말 또 연초하고 지금 현재 좀 바뀌고 있다 이런 시그널들이 좀 잡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인 개략적인 설명부터 한번 듣고 가겠습니다. 전반적으로 2014년 글로벌 경제를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작년에 의해서 계속 성장을 회복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회복의 강도, 회복의 세기라는 것이 과거에 우리가 봤던 것보다는 좀 낮지 않은가. 또는 국가 간의 권역 간의 좀 차별이 나타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경제 성장을 이끄는 주체로 보면 올해도 선진국 경제가 이머징에 비해서는 좀 경제를 이끌어가는 주축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국가별로 본다라고 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올해 들어서 뭐 기상 악화다, 악천후다라는 것들 때문에 좀 성장세가 둔화되는 또는 정차되는 모습이 나타나긴 했지만 저희들은 성장세가 계속 이어지는 좀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뭐 그 이유는 고용시장이 좋다든지 아니면 주택시장이 좋다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저희들은 미국 경제의 경우에는 올해 한 3.2% 정도 양호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런 양호한 성장세는 사실은 유로존이나 일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난 수년간 보면 계속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었는데 올해는 뭐 1% 초반에 반등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물론 아베노믹스가 어떻게 작동을 할 것인가를 좀 더 면밀하게 관찰할 필요는 있겠지만 성장세로 본다라고 하면 글쎄 한 2.1% 정도의 양호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머징 경제의 경우에는 여전히 중국 경제 성장률이 좀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그렇게 높은 성장세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올 한 해도 이머징 경제 전반적으로 5% 성장을 달성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이다. 5%보다 성장세는 좀 떨어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본다라고 하면 물론 뭐 오늘 새벽에도 이제 제넷 옐런 총재의 얘기가 있었지만 통화정책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뭐 일본 BOJ라든가 ECB는 사실은 추가적인 통화정책 완화도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미국 연준 같은 경우에도 물론 QE 테이퍼링은 계속 실시를 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금리 인상 이 시기는 뭐 상당히 좀 상당 기간 현재와 같은 초저금리 기조가 유지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채시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아마 미국 국채금리가 현 수준 대비해서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기대는 또는 예상은 하고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그 상승의 폭 아니면 상승의 강도는 상당히 제한적일 것이다. 그 속도는 상당히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보는 이유가 거기에 있고요. 무엇보다도 인플레이션 압력이 상당히 좀 잘 제어되고 있다. 어떤 의미에서 좀 낮게 형성되고 있다라는 측면들은 뭐 채권 시장에는 좀 호재로 받아들여지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자금 플로우에서는 무언가 어떤 적정 수준 이상의 뭔가 인컴을 얻게 되는 그런 인컴을 추구하는 자금 흐름이 계속되지 않겠는가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아마 하이힐드 채권도 마찬가지지만 절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상태에서 경기가 회복이 됐을 때 좀 긍정적인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류의 채권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채권 시장 또는 자금 시장에서의 수요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의 주도권은 여전히 선진국에 있지만 미국의 급격한 금리 상승이나 뭐 이 제도권 금리의 그 정책 금리의 상승 이런 것들은 사실상 상당 기간 기다려야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사이에 신흥국이나 조금 선진국 내에서도 수익률이 좋고 다소 위험성이 있지만 그런 자산 쪽에서 한번 놀아보자. 그런 분위기가 잡힌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사실 작년 시장을 보면 이머징 경제에 대해서 사실 불안감이 컸었었고 실제 자금도 많이 빠져나갔던 것이 사실입니다. 아마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머징 경제에 대한 어떤 수준, 성장에 대한 기대치보다 사실은 둔화가 돼 있고 일부 이머징 국가들의 경우에는
지정학적인 이슈들이 계속 등장을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머징 경제에 대해서 불안감을 가지고 자금들이 빠져나가는 게 사실은 일견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이제 올해 들어와서 보는 것은 이머징 경제 권역에 있는 국가들이 다 똑같이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 사이에서도 차별화가 진행된다는 네,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투자를 했을 때 지게 되는 위험 대비해서 네. 어떤 보상을 얻게 되는가를 판단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그렇겠네요.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실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이머징 국가 또는 이머징 채권 내에서 옥석을 가리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네. 적어도 작년에 채권 매도세, 이머징 채권에 대한 매도세가 일어났을 때를 보면 실질적으로 그 채권 또는 그 국가가 가지고 있는 펀더멘탈 비해서 가격이 좀 현저하게 많이 떨어져서 실제적으로 밸류에이션상 상당히 매력적인 국가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예를 있거든요. 들면 그때 당시 어떤 그 국가에 어떤 이머징 국가에 뭐 국채라든지 아니면 무량 채권을 샀으면 수익률이 좋았네. 지금까지 한 2분기 정도 지난 시점에서. 작년에 이제 아시아 쪽에서만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인도네시아가 채권 매도세가 일어났던 가장 큰 국가 중에 하나였고요. 하반기에 금융위기설 같은 것들이 네, 나올 정도였으니까요.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인도네시아의 경우에는 사실은 정책 당국의 정책 방향도 사실은 옳은 방향으로 계속 움직였었고 그리고 인플레이션 압력이라는 것도 물론 최근에 낮아지고 있지만 인플레이션 압력이 계속 올라가기보다는 통제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채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상당히 긍정적인 시각을 가졌던 채권 중에 하나였고요. 네. 또 하나 라틴 쪽에 물론 이제 한국의 개인 투자분들이 많이 투자를 하고 계시지만 브라질의 경우에도 브라질 현지 통화 채권을 들여다보면 현재 브라질의 금리, 현재 브라질의 펀더멘탈을 봤을 때는 브라질 현지 통화 채권도 한번 투자 기회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네, 작년에 그렇습니다. 투자했으면 지금까지도 성과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올해 들어서 이머징 마켓 채권 중에서는 사실은 브라질 현지 통화 채권이라든가 아니면 인도네시아 채권들이 상당히 수익률이 좋았던 채권들 중에 들어서만 놓고 하나거든요. 보면. 네. 예. 그래서 밸류에이션에서 접근을 해 본다라고 하면 네. 이런 류의 어떤 이머징 국가 내에서도 상당히 가격이 현저하게 펀더멘탈 대비해서 떨어져 있는 채권들 또는 밸류에이션이 뛰어난 채권들을 잘 찾아낸다라고 하면 분명히 풍부한 투자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좀 반대쪽에서 생각을 해 본다라고 하면 물론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이제 현실화가 돼 있지만 네. 저희들은 베네수엘라라든가 아르헨티나라든가 우크라이나 같은 국가들의 경우에는 사실은 지정학적인 리스크 아니면 좀 저희들이 예측하기 어려운 리스크들이 상당히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했을 때 금리 수준은 높을지 몰라도 네. 위험 대비 보상이라는 측면에서 사실은 저희들은 작년부터 계속 좀 보수적인 입장을 유지해 오고 있고요. 그런 리스크들을 생각했을 때 여전히 그런 유의 채권들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머징 채권 시장 전반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어떤 채권에 투자를 할 것인가 또는 어떤 국가를 취사 선택할 것인가가 상당히 중요한 이제 키 팩터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마 올 한 해의 경우에 이머징 마켓 채권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과연 그런 채권들을 분석해낼 수 있는 어떤 운용 역량, 리서치 역량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아마 성과 차별화가 크게 진행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브라질 헤아라 국채 10년 만기 채권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수익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단기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예. 브라질 단기채 짧은 것들이 10% 초반의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금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기에는 물론 브라질 헤아라의 변동성이라는 게 남아있긴 하지만 현재의 브라질 금리 수준 또는 펀더멘탈을 감안을 했을 때 예. 투자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하나 덧붙이고 싶은 것은 많은 투자자분들이 어떤 브라질 채권이라든가 아니면 인도네시아 채권에 대해서 저희들이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모든 자금들을 분산하지 않으시고 거기에 집중 투자하시는 경향들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충분히 잘 분산된 네. 포트폴리오에서
그런 브라질 채권이라든가 인도네시아 채권들에 대한 기회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덧붙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사실은 재작년, 작년에 이 헤아라 국채 투자를 일부 하신 투자자 여러분들은 속을 많이 태우셨거든요. 뭐 그 채권 금리도 올랐고 또 헤아라 가치도 우리 원화 대비했을 때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금리 리스크, 환 리스크를 동시에 다 부담했어야 되는 그런 국면을 1년 넘게 가지셨기 때문에 올 들어와서 비교적 짧은 기간에 회복세에 있긴 있습니다만은 뭐 글로벌리 달러 약세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일종의 뭐라고 할까요? 이 브라질 헤아라 채권에 대한 좋지 않은 기억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사모님께서도 이 해외 채권 투자에 나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이 통화에 관련된 리스크는 어떻게 통제할 건가, 또 이 통화에 대한 변동성에 대해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좀 조심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좀 코멘트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채권에 투자했을 때 채권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 중에 하나는 결국은 만기가 정해져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투자 기간을 늘리면 늘릴수록 그 기간 동안의 투자 기간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자라는 형태로. 그래서 브라질 헤아라의 채권도 마찬가지로 투자 기간을 충분히 유지할 수 있으면 이자를 통해서 어떤 자본 손실을 충분히 회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통화는 사실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통화는 제가 투자 기간을 유지했다라고 하더라도 결국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평균적인 수준으로 돌아간다라는 아무런 보장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국내에 있는 많은 투자자분들이 해외 채권에 투자를 하실 때 통화에 대한 위험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렇게 크게 괴념치 않으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채권에 투자하실 때는 반드시 통화에 대한 분산도 철저히 하실 필요가 있다. 여러 가지 통화들을 편입을 함으로써 통화에 대한 분산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는 첫 번째 방법으로서는 저희들은 이머징 마켓 채권에 투자를 할 때도 달러로 표시된 이머징 마켓 채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채권들에 투자를 함으로써 통화에 대한 이 위험은 상당히 줄이고, 그러면 수익률이 많이 낮아지지 않겠어요? 대신에 안정성을 훨씬 돋보일 수가 있겠죠. 또 하나는 그런 채권들 포트폴리오 속에서 통화에 대해서 기회로 어떤 전략적으로 활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저희들 펀드의 경우에도 통화의 비중을, 달러의 비중을 충분히 유지한 상태에서 몇몇 아주 기회가 있는 국가들로 통화의 비중을 늘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통화에 대한 접근은 조심스러울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접 투자를 해야 그런 그 툴을 이용할 수가 있겠군요. 우리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야 사실 뭐 전문 트레이딩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고 또 여러 나라의 통화에 대해서 분산 투자한다는 것 자체가 좀 접근성이 좀 힘드니까 전문가한테 맡겨서 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인 것 같고요. 자, 중국 얘기를 우리가 한 번쯤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중국 쪽으로의 해외 투자자들의 접근이 어떨까, 또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라는 게 지금 세계적으로 초미의 관심사가 되어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앞으로 남아있는 세계 분기의 중국 성장률의 추이도 관심이 가고요. 얼라이언스 번스틴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희 얼라이언스 번스틴의 이제 중국 담당 이코노미스트가 이제 지난 2월에 중국 경제 성장률, 올해 중국 경제 성장률을 7.4%에서 7.1%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7.1%요? 네. 작년 중국 경제 성장률이 7.7%였다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은 상당히 낮은 수준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향 조정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전반적으로 중국 경제의 투자라든가 아니면 수출이 좀 둔화되고 있다라는 점, 아니면 연초에 얘기가 됐었던 어떤 신탁 상품들의 부도 또는 통화정책 당국의 어떤 긴축 정책들 때문에 성장률의 전망치를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중국 경제에 대해서 전망을 할 때는 중국 정책 당국의 정책 스탠스를 파악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시점에서도 중국 경제 전체의 레버리지 비율을 좀 낮추기 위한 중국 정책 당국의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아마 중국 경제 또는 중국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상당히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극단적인 의견들이 제시되고는 있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 어떤 중국 경제의 경착륙이라든가 아니면 더 나아가서 중국 경제의 시스템 리스크를 얘기하는 건 사실은 저희들은 그런 확률은 뭐 매우 낮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 현재 중국 정책 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중국 경제 구조를 좀 더 개선시키기 위한 정책 노력들, 네. 아니면 특정 섹터들에 대해서 일어나고 있는 통화의 어떤 신용 팽창을 제어하기 위한 정책들이 효과를 발휘한다라고 하면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중국 경제에 대해서 보다 나은 그림이 되지 않는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케이스는 사실은 위안화에 대해서 마찬가지거든요. 위안화가 지난 2월, 3월 달러 대비해서 급격한 약세의 흐름을 보이면서 네. 시장 참여자들 또는 투자자분들이 본격적으로 중국 위안화가 약세 기조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펀더멘탈 때문에. 네. 예. 또는 위안화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중국 경제의 어떤 경착륙을 선반영한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네. 그런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중국 위안화의 이런 움직임조차도 결국에는 중국 정책 당국의 정책 의지가 예. 상당히 많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중국 위안화의 변동폭을 확대하기 이전에 중국 위안화가 어떤 절상의 일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양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시그널을 준 그런 정책 방향이 훨씬 네. 크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중국 위안화의 경우에도 과거의 케이스가 만약에 맞다라고 하면 과거의 움직임들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지금 수준에서 중국 위안화가 본격적인 약세 구조 또는 약세 추세로 간다든지 아니면 중국 경제가 상당히 위험한 시스템 리스크에 처해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 시기가 지나고 나서 중국 위안화도 결국에는 절상 추세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이제 글로벌 이슈들 그리고 다소 매크로한 얘기들을 조금 나눠봤는데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사실 이제는 그 국내 주식 또 국내 채권, 국내 예금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가급적 이제 분산 투자를 좀 하자 이런 이제 입장들이 최근 몇 년 동안 쭉 진행이 되다 보니까 선진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도 있고 또 신흥국의 여러 가지 이제 간접 상품이라든지 또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도 더러 이제 생기시고 계신데. 상무님께 제가 이렇게 여쭙고 싶어요. 선진국의 다소 위험하지만 수익률이 높은 하이힐드 채권이라고 하죠. 왜 일부 기업들이 발행한 네. 좀 고금리 채권들을 얘기합니다만은 선진국 내에 있는 하이힐드 채권 그리고 신흥국 국채 그리고 신흥국 주식 이렇게 세 가지 아셋 클래스가 있다. 그러면 얼라이언스 번스틴에서는 기관이나 그 일반 투자자 여러분들을 어떻게 가이드를 주십니까? 그 세 가지 지금 말씀하신 거는 사실은 그 각각의 고유의 특징들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게 훨씬 우월하다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그 투자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위험 성향이 어떠한가 또는 그분이 감내할 수 있는 변동성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그냥 똑같은 투자자라면 우선순위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지금 생각할 때는 아까 이제 전략 부분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은 고수익 채권의 경우에는 여전히 기회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이힐드 네. 채권의 네. 경우에는 여전히 기회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이힐드 채권을 발행한 기업들의 신용 펀더멘탈이 여전히 풍부한 유동성을 가지고 있고 네. 그리고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라는 측면들이 여러 측면들이 하이힐드 채권 발행 기업에게는 우호적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특히 글로벌 경기가 만약에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계속 회복 기조를 이어간다라고 네. 하면 아마도 하이힐드 채권은 훨씬 긍정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전략적으로 무언가를 또 추가할 수 있다라고 하면 아까 이머징 마켓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눴지만 네.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머징 마켓 여러 가지 국가들 중에서 이머징 마켓에서 밸류에이션상 상당히 투자해 볼 만한 채권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이힐드 채권을 투자를 유지하신 상태에서 이머징 마켓 채권을 전략적으로 선별적으로 섞는다면 예. 훨씬 나은 그림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AB 글로벌 하이힐드 펀드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다른 회사들 또는 다른 펀드들하고 조금 차이 나는 부분은
고수익 채권, 하이힐드 채권에만 투자를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글로벌 멀티 섹터 전략을 쓰고 있는데 결국에는 고수익 채권하고 이머징 채권하고 또는 이머징 통화일 수도 있고 또는 투자 등급 채권일 수도 있고 전 세계의 투자 기회 집합을 놓고 어디가 훨씬 더 유리한가? 그때 상황에 맞춰서 자산을 많이 갖고 가는 자산이 있을 수도 있고 좀 덜 갖고 가는 이렇게 펀드 매니저의 채권 펀드지만 펀드 매니저의 상황 판단에도 좀 액티브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전략적으로 저희들이 자산 배분을 하고 있죠. 그 글로벌 고금리 섹터 내에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올 한 해에는 어떻게 이머징 마켓 채권의 기회를 잘 활용할 것인가 또는 그 섹터 간에 어떤 전략을 쓸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제가 일전에 그 시중은행 PB 모임에 한번 갔더니요. 작년에 그 하이힐드 채권 펀드를 꽤 많이 팔아놓으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전체적인 수익률도 고객들한테 드리는 수익률도 그리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어느 정도 수준이었나요? 선진국의 하이힐드 펀드, 하이힐드 채권 펀드의 작년 그 연간의 퍼포먼스라고 할까요? 어느 정도 수준이었어요? 사실 작년 저희들 펀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작년 한 해의 수익률이 약 연 7% 내외 네. 정도의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투자자들의 시각에서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그 7%라는 게 상당히 단기적인 변동성이 있었거든요. 특히 예. 작년 2분기에 이제 버냉키 의장이 금리 인상에 대한 발언들이 나오면서 그때 퍼포먼스 안 좋았겠군요. 그때는 상당히 변동성을 보였었죠. 예. 그렇지만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면 그런 단기적인 변동성 또는 단기적인 뉴스들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움직이는 것보다는 네.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또는 긴 시각으로 투자를 유지하신 투자자분들의 수익률이 훨씬 양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결국에는 저희들이 투자하고 있는 것이 단기적인 변동성은 있지만 결국 채권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긴 호흡으로, 긴 안목으로 투자를 하시게 된다라고 하면 좀 더 안정적인 인컴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7%라고 말씀 주셨는데 사실 물론 이제 그 하이힐드 채권이라는 게 선진국 시장에 나와 있는 채권 중에는 비교적 그 신용도가 낮은 채권이니까 보기에 따라서 뭐 그거밖에 안 되나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뭐 실현 수익 기준으로 해보면 7%면 우리 예금 금리 무위험 수익률로 치면 한 3배 가까운 네, 수익률이니까 맞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받을 만한 것 같은데 올해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하이힐드 채권 펀드의 올해 예상하는 그 수익률 기대 수익률이라고 할까요? 저희들이 뭐 어느 정도의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네. 지금 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하이힐드 채권의 발행 기업들의 상황이 상당히 양호하게 움직이고 네. 있거든요. 특히 작년도 마찬가지고 올해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 하이힐드 채권 발행 기업의 부도율은 아마 상당히 낮게 형성될 계속 것으로. 낮아질 거다. 네, 상당히 낮게 형성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들은 하이힐드 채권에 대해서 계속 가격을 지지해주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모두에 저희들이 글로벌 경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지만 만약에 글로벌 경제의 회복세가 지금처럼 완만한 속도로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은 하이힐드 채권 가격을 계속 지지해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에 경기가 회복되면서 금리 인상기에 하이힐드 채권 또는 하이힐드 지수가 어떻게 움직였냐를 보면 금리 인상하는 시기 또는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에 상당히 양호한 수익률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하이힐드 채권에 투자를 했을 때 또는 하이힐드 채권 펀드에 투자를 했을 때의 투자의 기대 수익률이라는 건 올 한 해에도 뭐 작년에 비교해서도 상당히 양호한 수익률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채권 펀드의 수익률이라는 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죠. 그러니까 채권을 이제 캐리한다고 채권을 보유했을 때 나오는 뭐 쿠폰 수익률이죠. 그거하고 펀드 매니저가 채권을 사고 팔고 하면서 혹은
갖고 있었을 때 평가이익이,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10%의 산채권이 지금 현재 평가해 보니까 5%더라. 그러면 그 5%만큼도 수익으로 잡히는 이제 두 가지 수익 구조를 갖추고 있는데, 번스틴에서 운영하는 하이힐드 채권 펀드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어떻게 물론 이제 한 펀드를 두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대충 보면 제가 궁금한 게 이제 주로 어느 정도 쿠폰, 어느 정도 그 연수익률을 주는 채권 정도에 투자되고 있는지를 좀 알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브레이크다운 할 수 있는지. 보통 저희들이 채권에 투자하는 이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뭐 분산을 어떤 포트폴리오 내에서 국채를 네. 담아서 분산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방법도 있겠지만 네. 회사채라든가 하이힐드 채권에 투자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에 말씀하신 것처럼 높은 이자 수입을 확보하는 캐리 수입을 확보하는 투자 전략이 네. 하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펀드의 경우에도 어떤 고금리 채권 또는 금리가 높은 채권들을 사서 사실 적극적으로 매매를 하는 것보다는 좀 신용 펀더멘탈이 좀 개선이 되는 개선되는. 또는 좋은 채권들을 잘 사서 좀 꾸준히 투자를 유지하는 전략. 그래서 이자 수입을 확보해서 누적시켜 나가고 그걸 복리로 누적하는 효과가 아마 훨씬 더 크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이 저희들 펀드나 아니면 하이힐드 시장에 접근을 하실 때도 조금은 길게 이자 수입을 확보해 나가고 캐리 수입을 확보해 나가고 그것을 복리로 누적할 수 있는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조금은 긴 안목에서 투자를 하시기를 저희들은 평균 투자 기간을 새로 투자하려는 분들은 평균 한 2, 3년 정도는 잡는 걸 이제 권해드리는.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채권의 하이힐드 채권, 특히 뭐 아마 모든 채권들이 마찬가지겠지만 좀 복리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좀 몇 년 정도는 꾸준히 투자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특히 하이힐드 채권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떤 특정한 기간을 정해놓기보다는 고객분들이 또는 투자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내에서 어떤 코어로서 중심으로서 계속 투자를 유지하시는 것도 네. 인컴의 원천으로서 뭐 가장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얼라이언스 번스틴 자산운용의 유재용 상무하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명제가 우리 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이제 고정적인 수익이 나오는 채권형 상품에 이렇게 자산을 배분하기도 하시는데요. 지금 현재 작년에도 한 7% 정도 수익률이 나왔던 글로벌 선진국 위주의 하이힐드 채권 펀드에 대한 설명을 위로해서 자금의 흐름을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